강원도 춘천의 한적한 주택가, 새벽 5시. 소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안개가 마치 차가운 우유처럼 진하게 깔려 있었다.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약하게 스며들어 한 작은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8살 소년 김민준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28날이 지났다. 28밤 동안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28번의 새벽마다 그는 이곳에 나와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낡은 나무 손잡이의 삽은 아이의 앙상한 손에 비해 너무 무거웠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 삽질마다 그의 몸이 떨렸다. 차가운 땅과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숨결도 모두 차가웠다. 하지만 그 어떤 추위도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얼려버린 절망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아버지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소나무 잎사귀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둘째 주에 이미 말라버렸고 목구멍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느라 쉬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과 규칙적인 삽질뿐이었다. 매일 새벽마다 반복되는 의식처럼. 민준이 파고 있는 곳은 집 뒤편, 창고 바로 뒤 큰 소나무 아래였다. 그곳에는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김태호는 언젠가 그 가지를 잘라서 민준에게 멋진 나무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장마가 지나면 말이야, 아들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미소가 뜰 전체를 밝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장마는 이미 지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계모 박미란이 야른 실크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 나타났다. 염색한 금발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어젯밤부터 번져서 얼룩덜룩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가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또 그러고 있니? 미란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로로 가득했다. 새벽부터 두더지 마냥 파고 있어서 밑에 금이라도 묻혀 있는 줄 아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삽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오랜 시간 학습된 방어 본능이었다. 미란이 담배를 깊게 들이키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내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도망갔다고. 지금쯤 서울 어디선가 따뜻한 곳에서 새 여자랑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너 같은 골칫덩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녀가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 신고 출근하던 낡은 안전화를 두고 갈 리 없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 놓인 차례상을 그냥 두고 갈 리 없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의 향을 피우며 오랫동안 서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날 리 없었다. 이놈아, 저렇게 멍청한 표정 짓지 말고 들어와서 아침 먹어라. 미란이 담배꽁초를 마당에 던지며 말했다. 너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는 것도 돈인데 미친놈 키우는 것 같다니까.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체크무늬 셔츠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 매일 저녁 도라지차를 마시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배신자가 될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는 정승민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52살의 그는 대기업 계열사 부사장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오늘은 춘천에 있는 5헥타르 규모의 토지를 시찰하러 가는 날이었다.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그의 마음은 일에 집중되지 않았다.
5년 전 아내 김은영이 급성백 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남동의 넓은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따뜻함은 아내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는 일에만 자신을 묻어두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오전 8시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춘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가랑비를 닦아냈다. 차 안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장님, 9시에 시청에서 미팅이고 점심은 협력업체와 식사, 오후 2시에는 설계안 최종 검토 회의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비서 이소영이 아이패드를 보며 일정을 확인했다. 그녀는 30살의 능력 있는 여성으로 승민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승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소영에게 시간은 돈이었고 회의와 계약서로 가득한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승민에게 시간은 때로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같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차가 춘천 시내의 한 모퉁이를 돌 때 승민의 시선이 갑자기 한광경에 멈춰섰다. 울창한 나무들과 비에 젖은 정원 사이로 희미한 빨간 점이 보였다. 낡은 빨간 점퍼를 입은 아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쓰러진 듯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 외로운 모습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찔렀다. 절대적인 고독과 절망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차 세워주세요. 승민이 말했다. 사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승민은 이미 차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소나무 향과 젖은 흙냄새, 그리고 비냄새가 섞여 있었다. 승민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는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뺨은 추위로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밤이슬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는 잠들지도 기절하지도 않았다. 단지 완전히 지쳐서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두 눈은 반쯤 뜨고 땅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승민은 척추를 타고 오르는 오한을 느꼈다. 그것은 8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너무나 깊고 텅 비어 있으며 평생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니? 승민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이요. 아이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아, 왜 여기 혼자 있니? 추운데. 민준의 시선이 다시 구덩이로 향했다.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추우실 텐데 파서 나오게 해드려야 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주변 공기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승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렇게 진실하면서도 마음을 찢어놓는 말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미친 아이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망의 끝까지 내몰린 영혼의 구조신호였다.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아픔 때문에 승민은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안 계시니? 승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떠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한 방울의 눈물이 더러워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저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 집 문이 거칠게 열렸다. 금발머리의 여자가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유괴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미란이 민준의 팔을 거칠게 끌어당겼다. 들어가.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승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승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사장님, 정말 가셔야 합니다. 소영이 재촉했지만 승민은 그날 모든 미팅을 취소했다. 대신 그는 소영에게 지시했다. 그 집과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세요. 집주인이 누군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그 여자와 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집주인은 김태호, 38세입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약 한 달 전 갑자기 실종되었어요. 새어머니 박미라는 32세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민준이는 태호 씨의 전처 소생으로 8세예요. 소영이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2달 전 박미란이 지역 사채업체에서 2억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월 이자가 10%에 달하는 고리대 금업이에요. 집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승민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사채업체라. 네, 그리고 그 업체는 채무 회수를 위해 강경한 수단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어제 검은 세단이 그 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목격담도 있어요.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미란의 행동이 단순한 계모의 잔혹함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대 짓눌려 절벽 끝에 몰린 상태였고 이것이 상황을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돈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길 건너편에 사는 김할머니 댁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은 민준네 집의 황폐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현관 앞 호접란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정중하게 승민을 맞이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으로서 민준이의 상황을 걱정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승민에게 할머니는 따뜻한 태국차를 내어주며 마음을 열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어머니 때는 그 집이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태호 씨는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아내와 아들을 정말 아꼈어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했다. 첫 번째 부인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후 태호 씨는 넋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미란이가 처음 왔을 때는 달콤한 말만 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떤 본색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도박빚이 있다던데요. 그래서 급하게 태호 씨와 결혼한 것 같아요. 태호 씨가 다른 여자랑 서울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해요. 떠나는 사람이 왜 혼자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가겠어요? 밥벌이 수단인데 말이에요. 승민은 할머니에게 고급차를 선물로 두고 떠났다. 작은 정보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 목적지는 민준이가 다니는 반월초등학교였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는 공기는 맑았지만 어딘지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준의 담임 김 선생님은 갓 사범대를 졸업한 열정적인 젊은 교사였지만 현실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승민을 만나 민준의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승민은 그 그림들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A4 용지에 비틀거리는 크레파스 선으로 그려진 것은 한 아이의 내면 세계의 공포였다. 첫 번째 그림에는 나무 아래 묻힌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머리와 절망에 찬 눈만 땅 위로 나와 있었다. 두 번째는 금발머리의 환한 여자가 삽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그림은 작은 손이 땅속에서 나오는 다른 손을 붙잡으려 애쓰는 장면이었다. 민준이를 여러 번 상담하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이 파일을 꼭 쥐며 말했다. 계모에게 학교로 와달라고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는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망상에 빠졌다고만 하더라고요. 교육청이나 아동보호기관에는 신고했나요?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정 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승민의 가슴속에서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민준의 고통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무력감과 분노가 가슴을 조여왔다. 그날 오후, 승민은 다시 민준네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직접 대화할 각오를 다지고 온 것이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 계단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승민은 마음을 굳혔다.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란이 나오자 승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 말 없어요. 미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방금 학교에서 왔습니다. 민준이의 그림들을 봤어요. 선생님 말로는 상담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다던데요. 미란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는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배신자가 외부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그녀가 민준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승민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공중에서 잡았다. 그만하세요. 승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강하게 잡지 않았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가 미란을 위축시켰다. 어른들 문제를 아이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미란이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승민을 증오의 찬 눈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다. 영웅 행세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능력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승민은 실제로 지역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서장 최병호는 중년에 피곤해 보이는 남자로 승민의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정 부사장님, 이해는 합니다만 최 서장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박미란 씨가 이미 신고했거든요.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그림들을 보시면 그림만으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이건 복잡한 가정사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민간인 주택을 함부로 파헤칠 수 없어요. 최 서장이 승민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외부인이신 만큼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승민은 무거운 실망감을 느꼈다. 시스템이 조작당했고 정의가 눈을 감았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민준도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모든 대화를 들었다. 승민이 돌아서서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아저씨는 너를 믿어. 이제 너도 아저씨를 도와줘야 해. 아버지가 없어지신 후에 계모한테서 뭔가 이상한 일을 본 적 있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들을 꼭 쥐었다. 오랫동안 침묵하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뒤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속삭이듯 말했다. 계모가 아버지의 체크 셔츠를 태웠어요.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거였는데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옷이었어요. 승민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흙을 많이 사왔어요. 포대로 엄청 많이. 엄마의 장미정원을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집 정원에는 그 후로 꽃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 침묵이 차를 가득 채웠다. 고인의 유품을 태우고 뭔가를 덮기 위해 흙을 사는 것, 이것은 슬퍼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지질조사 전문업체를 찾아주세요. 승민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최첨단 장비를 가진 곳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로요. 다음 날 새벽 6시, 춘천의 하늘은 무거운 회색빛이었다.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압박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승민은 차에 기대선 채 식어버린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 쓴맛도 그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6시 15분, 낡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지질조사 전문가 박 기사가 내렸다. 그는 승민의 옛 친구로 몇 년 전 보성 땅 거래에서 승민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다. 승민이 절대 비밀 작업을 부탁했을 때 그는 많은 질문 없이 응해주었다. 동시에 경찰서 차량도 도착했다. 최 서장이 내렸는데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수면 부족이 역력했다. 그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감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유한 사업가의 어리석은 장난을 끝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집 문이 열리며 미란이 나타났다. 헝클어진 잠옷차림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손에는 반쯤 탄 555 담배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과 장비들을 보자 그녀는 즉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또 이 사람들이에요. 미란이 울부짖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집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요. 남편은 도망가고 아이는 미쳤는데 이제 이 사람들까지 와서 저를 괴롭히네요. 그녀가 승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짜 분노에 찬 눈으로 말했다. 아니면 제가 남편을 뒷마당에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민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박 기사와 그의 팀은 신경 쓰지 않고 장비를 마당 안으로 옮겼다. 그것은 지하 투시레이다. GPR로 큰 잔디깎기 기계처럼 생겼다. 우리는 단지 토양 밀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 기사가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다. 파거나 침범하지 않아요. 미란이 비웃으며 팔짱을 끼고 문에 기대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보겠어요. 기계가 천천히 마당 전체를 훑기 시작했다. 화면에서는 초록색과 빨간색 파형들이 계속 춤추고 있었다. 승민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최 서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기계가 소나무 아래 구역을 지날 때 화면에 갑자기 비정상적인 진한 빨간색 영역이 나타났다. 박 기사가 멈춰서서 화면을 두드렸다. 여기요, 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분의 흙이 심하게 뒤섞여 있어요.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약 1.7m 크기의 이물질이 1.5m 깊이에 있습니다. 이물질이 뭔가요? 최 서장이 다가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회의적인 톤이 사라졌다. 박 기사가 그를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돌이 아닙니다. 이 크기와 모양으로 보면 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정원을 덮었다. 최 서장의 얼굴이 회의적인 표정에서 창백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사건 현장이었다. 법의학팀이 1시간 후에 도착했다. 주목을 피하기 위해 상하수도 수리팀으로 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상복을 입고 빠르고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전체 구역이 은밀하게 봉쇄되었다. 민주는 그곳에 없었다. 승민이 소영에게 아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가서 호텔에 머물게 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미라는 여전히 현관에 앉아 있었다.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떨리는 손에 역력히 드러났다. 그녀는 담배 한 개비가 다 타기도 전에 다음 것을 피워 물었다. 발굴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민준의 절망적인 삽질과는 달리 흙 한 층 한 층이 세심하게 제거되었다. 모든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있어요.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먼저 파란 비닐 시트에 가장자리가 나타났다. 마지막 흑층이 제거되었을 때 태아 자세로 웅크린 인간의 형태가 드러났다. 부패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법의학팀 팀장인 나이든 여성이 풍부한 경험으로 침착하게 팀원들에게 사진 촬영과 기록을 지시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트 한 모서리를 들추자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과 검은색 체크문의 셔츠의 천 조각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최 서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승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민준이 말한 체크문의 셔츠, 민준이 파던 구덩이의 위치, 모든 것이 일치했다. 어린 소년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경찰서 신문실은 좁고 춥고 음침했다. 미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전히 침착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조소하며 말했다. 최 서장은 더 이상 피곤한 공무원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를 직면한 수사관이었다. 그가 파일을 책상에 3개 내려쳤다. 사과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멀리 도망갔다면서 우리가 왜 집 뒤에 비닐에 쌓여 묻힌 시신을 발견했을까요? 미란의 얼굴이 경련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갑도 찾았어요. 김태호라는 이름의 신분증과 함께. 그리고 당신이 말한 바로 그 체크문의 셔츠도요. 돌아가신 부인이 손수 만들어준 셔츠 말이에요. 증거 하나하나가 미란의 거짓 껍질을 두드리는 망치질처럼 제시되었다. 마침내 공범정신의 사진이 그녀 앞에 놓였을 때 사채업체의 한 폭력배로 대림해 있는 모텔에서 체포된 미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신은 관대한 처분을 바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미란의 가면이 떨어졌다. 그녀는 울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일그러지고 쓰라렸다.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그녀가 속삭이며 벽에 한 점을 응시했다. 왜 그랬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병적인 질투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 사람은 절대 저의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저와 결혼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죽은 여자 곁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날 밤 그 사람이 혼자 제사상 앞에 앉아서 죽은 부인 사진을 보며 우는 걸 봤어요. 알겠어요. 울었다고요. 그 여자 사진을 손에 들고 보고 싶어. 여보, 민준이를 잘 키우려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미란이 이를 갈았다. 제 집에서 바로 제 앞에서 유령을 위해 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은 차가운 행동들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창고에서 쇠지렛대를 가져와 그를 때렸다. 그저 조용해지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영원히 조용해지기를 원했다. 그 후 모든 것은 정신과 함께 계획되었다. 2억 원의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시신 은폐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태호의 시신을 시트에 싸서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그 후 그녀는 흙을 사서 위에 덮고 정원을 새로 꾸민다는 가짜 현장을 만들었다. 미란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차로 끌려갈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 골목이 조용해졌지만 모든 창문 뒤에는 수십 쌍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몰래 촬영했다. 길 건너편 처마 아래 민준이 승민 옆에 서 있었다. 아이는 승민이 사준 너무 큰 코트를 입고 자신의 삶에 비극을 가져온 여자가 수갑찬 채 끌려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범죄와 고통의 심연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승민이 변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소영은 민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말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소영은 그 종이를 보고 놀랐다. 더 이상 이전의 무서운 이미지들이 아니었다. 그림에는 그냥 풀이 무성한 작은 무덤이 있었다.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아래에는 민준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따뜻해요. 사건은 종료되었고 범인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 8살 소년에게는 또 다른 더 외롭고 불확실한 여행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승민은 민준을 보고 창밖 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큰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아이의 가족은 누가 될 것인가? 강원도 아동보호센터는 미란이 체포된 이틀 후의 일이었다. 낡은 노란색 2층 건물이 조용한 골목에 숨어 있었다. 클로라민 소독제의 진한 냄새가 콧구멍을 찔러 산기슬의 은은한 소나무 향까지 덮어버렸다. 복도는 길고 음침했으며 발걸음마다 차가운 벽에 메아리쳐 되돌아왔다. 민주는 딱딱한 나무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틀 동안 이곳에 있었다. 담당자 김심사관은 친절한 여성으로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와 대화했다. 그녀는 우유와 쿠키, 깨끗한 옷들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절함도 이곳의 공기처럼 어딘지 형식적이고 거리가 있었다. 민준아, 우리가 너를 위한 입양 가정을 찾고 있어. 김심사관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은 가정, 여건이 되는 곳, 그들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새로운 삶을 갖게 될 거야.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새로운 삶, 그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부터 그의 세상은 슬로모션 영화처럼 흐릿하고 무감각해졌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끝없는 공허감만 느꼈다. 안전하지만 완전히 혼자였다. 그를 이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실은 그 낯선 남자의 약속이었다. 잊지 않을게. 그날 밤 폭우가 산간 도시를 강타했다. 비가 센터 창문에 철창을 때리며 격렬하면서도 외로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민주는 개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들 수 없었다. 따뜻한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의 이미지가 계속 마음속에 떠올랐다. 에너맨다러 호텔. 그 주소를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8살 아이의 마음속에 대담한 결정이 떠올랐다.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 남자를 찾아가야 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걸었다. 낡은 옷을 다시 입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복도 끝의 문은 뒷마당으로 이어졌는데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데 너무 익숙한 아이의 인내심과 침묵으로 민주는 그것을 열 수 있었다.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떨지 않았다. 그는 밤과 비 속으로 몸을 맡기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새벽 2시, 승민의 호텔방. 승민은 잠들 수 없었다. 의자에 앉아 소영이 준비한 서류더미 옆에 있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괴물을 깨웠고 진실을 밝혔지만 그 다음은 혼자 남겨진 아이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인가? 민준이 조용히 서서 계모가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울지도 않고 그냥 침묵 속에서 작고 망설이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거의 빗소리에 묻힐 뻔했다. 승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을까? 아마 소영이 급한 일이 있어서 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승민이 본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민준이었다. 비가 머리카락에서 창백한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고 야른 옷이 떨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작은 손에는 여전히 비와 물에 젖어 구겨진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태양이 있는 무덤 그림이었다. 민주는 승민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 그의 허리를 꼭 안았다. 얼굴을 승민의 셔츠에 묻고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각 단어가 끊어지며 듣는 이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아저씨, 저 데려가 주세요. 아이가 속삭였다. 저 청소할 수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제발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승민이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작은 몸을 품에 안았다. 민준의 차가움과 빗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돌처럼 굳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갑자기 녹아내리며 아팠다. 이것은 떼쓰는 아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간청하는 영혼이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소음을 들은 소영이 나왔다. 잠옷을 입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었다. 눈앞의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센터의 김심사관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다가 멈췄다. 민준의 절망에 찬 눈과 상사의 눈 속 격렬한 내적 갈등을 보았다. 소영이 조용히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따뜻한 수건을 민준의 앙상한 어깨에 둘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승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말없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시라면.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여행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민주는 뒷좌석에서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그림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승민은 운전하며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유괴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 아이가 끔찍한 날들 후에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가 불빛으로 물들 때쯤 승민의 강남구 한남동 저택이 나타났다. 넓은 정원이 있는 큰 집이었지만 주인처럼 조용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첫 번째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박이모였다. 20년 넘게 이 가족과 함께한 가정부였다. 엄격한 외모에 머리를 높게 빗어 올리고 절대 미소 짓지 않는 여성이었다. 아니, 도대체 이 시간에 누굴 데려온 거예요? 승민이 민준을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투덜댔다. 하지만 젖은 채로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닭죽을 끓였다. 좀 먹게 해서 속을 따뜻하게 한 다음 재우세요. 그녀가 여전히 무뚝뚝한 톤이지만 관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낯선 크고 따뜻한 방에서 깨어났을 때 문 앞에 10살 정도의 소녀가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 둥근 눈과 2개의 예쁜 따은 머리를 한 아이였다. 아빠, 이 아이 누구예요? 서연이 크게 물었다. 승민이 들어와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민준이야.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낼 거야. 서연은 무서워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다.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서 한동안 민준을 바라보더니 뛰어나갔다. 잠시 후 빨간 크레파스를 가져와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나중에 같이 그림 그려요. 아이가 말했다. 제 크레파스 빌려줄게요. 민준은 당황한 채 빨간 크레파스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박이모는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가져다 주었고 소영은 서연의 낡은 만화책 더미를 가져왔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든 후 소영이 승민의 서재로 들어왔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 아이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센터의 김심사관이 분명 찾고 있을 거예요. 이 일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승민은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다. 노란 불빛이 높은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다. 알아요. 그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소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아이의 미소를 봤나요? 소영은 법과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침묵했다. 승민이 계속했다. 그 아이가 진짜 집에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적어도 하룻밤을 갖기를 원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굳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충동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책임의 시작이었고 길고 험난할 것을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여정이었다. 몇 주 후 춘천에서 11월이 되었다. 춘천은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 햇살은 더 이상 강하지 않고 밤이슬을 말려줄 만큼만 따스했다. 승민은 작은 가족을 데리고 상간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일부는 태호 아버지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일부는 아이들이 서울의 답답한 기억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호텔에 머물지 않고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이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렸다. 민준과 서연 사이의 처음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아직은 서툴지만 남매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승민과 소영이 시내에서 변호사와 일을 보는 동안 박이모는 집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고 민준과 서연은 집 뒤 호수가로 놀러 나갔다. 호수 표면은 거울처럼 잔잔해서 푸른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들을 그대로 반사했다. 서연이 납작한 돌을 물에 던졌다. 돌이 3번 튕기고 가라앉았다. 거의 4번이었는데 민준이 호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거의는 안 돼요. 서연이 입을 삐죽거리며 무릎을 껴안고 앉았다. 기록에는 정확한 것만 인정돼요. 둘 다 잠시 침묵했다. 청옥색 잠자리 한 마리가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멀리 물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민준이 호기심으로 물었다. 서연이는 물을 무서워해요. 민준의 질문이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건드린 것 같았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어깨가 긴장했다. 아이는 한참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저도 아빠랑 이 근처에서 놀았어요. 계곡이 있는 곳이었는데 물이 너무 빠르고 차가웠어요. 저는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며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사는 것 같았다.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아빠는 바로 못 보셨고 저는 가라앉으면서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엉켜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조였다. 그 다음엔요? 한 오빠가 저를 구해줬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말랐지만 아주 빨랐어요. 저를 끌어내고 물을 토하는 것을 보더니 아빠가 도와준 걸로 화낼까 봐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상한 느낌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 오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빨간색, 하얀색 수영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목에 초록색 수건을 둘러서 마치 슈퍼맨 망토 같았어요. 빨간색, 하얀색 셔츠, 초록색 수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의 숨이 목에서 막혔다. 작년 뜨거운 여름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돌아왔다.
그날 마을 어린이 수영팀이 야외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정확히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초록색 수건은 코치가 1등상으로 준 특별한 선물이었다. 아무 말 없이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펜션으로 뛰어갔다. 서연을 당황하게 내버려 두고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 박이모가 아직 세탁하지 않은 낡은 배낭을 뒤졌다. 가장 밑에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었다. 모서리가 약간 누래진 사진. 8살의 마른 까무잡잡한 소년이 마을 수영장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수영팀 셔츠를 입고 목에는 초록색 수건을 두른 채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호수가로 뛰어 돌아갔다. 모든 생각이 이 한 장의 사진 위에 집중되었다. 서연이 민준에게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빠예요. 아이가 속삭이며 목소리를 잃었다. 옷도 수건도 똑같아요. 정말 오빠예요. 바로 그때 승민이 시내에서 돌아왔다. 현관에 나가서 두 아이를 케이크 먹으러 부르려던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딸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민주는 당황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가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애들아? 서연은 말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승민이 사진을 받자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사진 속 소년을 알아봤다. 그날을 기억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 중 하나로 부주의하게 토지 보고서를 읽느라 거의 유일한 딸을 잃을 뻔했던 날. 서연이 젖은 채 떨면서 돌아와서 초록 망토를 두른 소년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계속 말했다. 그는 모든 곳을 찾았고 관광지 관리소에 전화했지만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신비한 영웅 소년의 이야기는 가족의 전설이 되었고 반은 현실이고 반은 환상인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살과 피를 가진 채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딸을 구한 소년이 바로 그가 또 다른 비극에서 구한 고아 소년이었다. 인연이라는 말 외에는 이상한 우연을 설명할 단어가 없었다. 내 딸아, 승민이 감동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을 보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빠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 딸을 구해준 소년을 찾아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거든. 민준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꾸중 들을까 봐 무서웠어요. 승민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아빠가 널 꼭 안아줬을 텐데 용감한 소년아. 그가 민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앙상한 어깨에 두 손을 올렸다. 민준아, 들어봐. 그의 목소리가 진지하고 진실해졌다. 넌 우리가 누군지 알기도 전에 서연이를 구해줬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줬지. 그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었어. 민주는 처음으로 긴 시간 후에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서연이 다가와서 뒤에서 그를 꼭 안았다. 과시하는 포옹이 아니라 뒤에서 가볍게 안은 것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전하고 싶은 모든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오빠. 서연이 속삭였다. 그날 밤 아늑한 펜션에서 소영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놀라서 말을 잃었다. 사진을 보고 함께 TV를 보고 있는 민준과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승민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각본이에요. 선물 받은 거죠. 잠시 후 민준이 새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5명이 있었다. 승민, 소영, 박이모, 서연, 그리고 민준. 하지만 뒤에는 한 소년이 소녀를 물에서 끌어내는 호수 장면이 있었다. 아래에는 부드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제가 언니를 찾은 날, 제가 발견된 날. 승민은 그림을 보고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흔들릴 수 없는 결단이 빛났다.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주저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요. 그가 말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해요. 12월 서울. 그 다음 날들 강남동의 저택은 더 이상 이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의 온기와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걱정스러운 기다림이 떠 있었다. 승민의 민준 입양 결정은 장미로 깔린 길이 아니었다. 조용한 법적 전쟁이었다. 아동보호센터의 김 심사관이 여러 번 집에 왔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경직된 시스템의 화신이었다. 정 사장님, 저는 귀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한 업무 회의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처럼 특별한 상황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갖도록 보장해야 해요. 면접들, 심리평가들,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할 서류들이 계속 이어졌다. 때로는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소영이 탄식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기다림 동안 민주는 점차 손님의 껍질을 벗고 있었다. 더 이상 물 한 잔을 받을 때마다 작게 고맙다고 속삭이지 않았다. 소파에서 조용히 앉아있지도 않았다. 그는 살기 시작했다. 엄격한 외모의 박이모는 그의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달걀을 어떻게 부쳐야 노른자가 예쁘게 나오면서 마르지 않는지, 쌀을 어떻게 씻어야 깨끗하면서 영양분이 빠지지 않는지 가르쳤다. 김치도 네모나게 잘라야 해 집 짓듯이 말이야. 알겠니? 그녀가 잔소리하면서 가르쳤지만 눈에는 기쁨이 빛났다. 서연은 완전히 민준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받아들였다. 만화 때문에 서로 투닥거리다가도 함께 그림을 그릴 때는 깔깔 웃었다. 서연이 민준에게 윷놀이를 가르쳤고 민준은 서연에게 가장 멀리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들은 법이 인정하기 전에 이미 남매가 되어 있었다. 승민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매일 밤 서재에 앉아서 노란 불빛 아래 딸과 민준이 뛰어노는 정원을 바라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 집은 외로움과 돌아가신 아내의 기억에 시달렸지만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은 집만 받은 게 아니라 승민에게 가족을 돌려준 것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연말의 한 오후, 온 가족이 부엌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승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로부터의 전화였다. 짧은 대화 후 승민이 전화를 끊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축하하자. 그가 조금 감동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이모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이해했다. 그날 밤 저녁은 평소보다 풍성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소금 후추 닭고기, 민준이 좋아하는 바삭한 스프링롤, 그리고 승민이 귀한 손님을 위해 만드는 간장찜 생선이 있었다. 소영이 무알코올 샴페인을 열어서 반짝이는 키 큰 잔에 따랐다. 진짜 파티 같았다. 모든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 승민이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그는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조심스럽게 민준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위원회의 입양 승인 결정서 사본이었다. 함께 새로운 출생증명서도 있었다. 새 잉크 냄새가 나는 하얀 종이에서 아버지 이름 칸에 정승민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고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만졌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승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로 제가 아빠의 아들이 된 건가요?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다. 승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민준의 눈물이 마침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가 승민을 꼭 안았다. 멋져요. 서연이 물컵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묶여 있어요. 소영이 웃으며 서연과 잔을 부딪혔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용감한 소년에게 축하해요. 박이모는 구석에 서서 몰래 손으로 눈물을 닦더니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다. 빨리 먹어요. 식기 전에. 이제 다 식었잖아요. 몇 달 후 맑은 일요일에 온 가족이 다시 춘천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관광지에 가지 않고 승민이 사들인 옛 정원을 찾았다. 소나무 아래 고통이 묻혀있던 바로 그 땅에 이제 조심스럽게 가꾼 새 땅이 있었다. 승민, 서연, 민준이 함께 하얀 국화와 물망초 씨앗을 심었다. 그리움과 희망의 꽃들이었다. 그들은 많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함께 일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슬픔의 장소를 기억과 생명의 정원으로 바꾸고 있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새 흙에 대고 자신과 바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춥지 않으시죠? 새 집이 정말 따뜻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주는 미리 준비한 새 그림을 가져와서 거실 게시판에 걸었다. 그림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 색깔로 가득했다. 그림에는 큰 나무가 있었고 무성한 잎이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새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고 나무에 기대어 친절하게 미소 짓는 태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아래 민준이 정성스럽게 썼다. 아버지는 이제 춥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살고 계시거든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승민이 나중에 그 그림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한 복도에서 오랫동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민준을 불러서 칭찬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손을 뻗어 종이를 가볍게 만졌다. 마치 아이가 그 안에 담은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고마워, 아들아. 그가 혼자 속삭였다. 그날 밤 그는 민준의 방에 들어가 잠자리 인사를 했다. 아이는 서연이 준 봉제 공룡을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사실 내가 아빠를 구해준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다시는 완전한 가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와서 사랑이 어떤 건지 조건 없이 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줬어. 옆방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또 감정적이 되고 있어요. 승민이 웃으며 일어나서 문으로 향했다. 넌 여전히 아빠의 1등 공주야. 당연하죠. 어둠 속에서 평화로운 정적이 집을 감쌌다. 더 이상 외로움의 정적이 아니라 평안한 항구의 정적이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한때 침묵에 묻혀있던 소년이 마침내 사랑의 빛 속에서 강하고 평온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약간의 빛만 필요할 뿐이다. 민준의 빛을 찾는 여행과 승민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 고통과 침묵으로 시작되었지만 웃음과 가족이라는 두 단어의 따뜻함으로 끝나는 이야기.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 비디오 아래에 1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인생에서 우리 각자는 아마도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틈으로만 바라보며 혀를 차는 이웃이었고, 때로는 이성과 현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서 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날 아침 승민이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삶에서 무심코 도움이 필요한 어떤 민준이를 지나쳤을까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눈길과 손을 내미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은 인연을 믿나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작은 선행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민준이 서연이를 구하고 나중에 서연의 아버지에게 입양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가족이 반드시 혈연으로 시작될 필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은 이해와 보살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지며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승민의 따뜻함을 간직하여 고통 앞에서 멈춰 설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